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하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화장품이나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하는 일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남자를 만난 건 저희 매장에서였어요. 제가 일하는 화장품 매장에 손님으로 왔었어요. 자기 엄마가 쓸 화장품을 사러 왔다면서요. 인물도 좋고 옷도 멀끔하게 입은 그 남자에게 저는 어머님들이 쓰실 만한 화장품들을 추천해 드렸고, 남자는 그중 한 세트를 골라 포장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볍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혹시 언제 마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8시에 마친다고 말했고, 그 남자는 끝나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느냐 돌직구로 묻더군요.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식의 대시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부드럽게 거절을 하는데 그 남자는 첫인상부터 호감이었어요. 저도 나쁘지 않은 기분이라 그날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일하는 중이라 이런 얘긴 그렇다고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했죠. 남자는 연락 달라며 명함을 한 장 주고 갔는데 회사는 처음 보는 회사인데 대표라고 되어 있더군요. 젊어 보이는데 사업하는 분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 그 남자와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김상태고 투자 관련 회사를 작게 운영하고 있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게 되었어요. 상태 씨는 성격도 유쾌하고 남자답더라고요. 외모도 제 스타일이고요. 상태 씨는 자기가 원래 아무에게나 번호 달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며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낀 저희는 그 후에도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상태 씨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차도 좋고 돈도 잘 썼어요. 저에게 선물도 잘하고 좋은 음식, 좋은 장소로 저를 잘 데리고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완벽하고 좋은 남자가 또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부터였어요. 만난 지 오래지는 않았지만 결혼하자는 얘기가 오가게 되었고, 그렇게 상태 씨의 집에서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태 씨의 어머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영 탐탁지가 않더군요. 어서 들어오라고 말은 하시지만 딱 봐도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에게 묻는 말도 몹시 공격적이시더군요. 상태에게 얘기 들었어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다고요? 네. 내가 자주 가는 백화점이더라고. 내가 거기 VIP거든. 아, 그러시구나. 오며 가며 저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어머님이 코웃음을 살짝 치시더라고요. 글쎄요. 거기서 일하는 애들 보고 기억할 일이 뭐가 있어. 물건만 사면 그만인데. 어머님의 쎄한 말에 저는 흠칫 놀랐어요. 어머님은 또 묻더군요. 부모님은 뭐 하셔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그 순간 어머님이 무슨 못 들을 말이라도 들은 양 얼굴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저는 놀라면서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거고? 네, 고등학교부터 여기 올라와서 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말을 듣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군요. 그 눈빛, 저는 평생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고생 많았겠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저보고 고생 많았겠다는 거예요. 저 고생 별로 안 했어요. 부모님도 저 부족한 거 없이 잘해주셨고요. 시골에서 잘해주면 뭐 얼마나 잘해주셨겠어.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기분 나쁜 첫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나 뭐라고 하셔? 뭐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지? 좀,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 거?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 그것도 그렇고, 너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든대. 근데 괜찮아. 내가 엄마 설득할 수 있어.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저 자체가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내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게 왜 마음에 안 드셔? 우리 회사도 들어오기 쉬운 곳 아니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엄마는 뭐 또 이래저래 원하는 며느리감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며느리감에 나는 안 맞는다 그거네.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잘 설득할 거니까 나만 믿어. 남친은 자기만 믿으라고 했지만 저는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친 자체로만 보면 너무 좋았지만 어머님이 저렇게 대놓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요. 저 나름 인상도 좋고 싹싹한 편이라 어른분들이 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남친 엄마 입장에선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일단 남친이 자기를 믿어보라고 했으니 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남친을 너무 좋아했고 어머님이 저를 싫어한다고 하니 이상한 오기 같은 게 생겨서 꼭 허락을 받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질없는 짓이지만요. 그래서 그 후에 남친이 밖에서 어머님과 만나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남친하고 쇼핑이나 하고 밥 먹는 줄 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오니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저는 각오했던지라 일부러 더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놀라서 표정 관리가 안 됐던 천만단과는 달리 일부러 빵긋빵긋 웃으면서 어머님 비위를 열심히 맞췄죠. 그래서 어머님도 처음엔 굳어있다가 나중엔 적당히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분위기가 많이 풀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죠. 식사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다고 통화를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침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시 후에 나갔는데 어머님이 화장실 앞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있다가 화장실을 다시 와야겠다 생각하며 돌아가려는데 가만 보니 어머님은 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휴, 적당히 그냥 맞춰주고 있어. 좀 이따 집에 갈 거야. 얼굴 보고 있기도 싫은데 상태 앞에서 티내기 그래서 그냥 있는 거야. 애가 판매 일을 해서 그런가 어머님 어머님 거리는데 그게 더 싫은 거 있지? 나이도 어린 게 얼마나 남 비위나 맞추고 힘들게 산 건지. 내가 이래서 돈 없고 집 가난한 애들 안 좋아하잖아. 하는 거 보면 능글거리고 싫어. 저는 그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제 딴에는 잘 보이려고 했던 행동들인데 남 비위나 맞추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 거라뇨.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가난하지 않으세요. 엄청 여유 있는 부자도 아니지만 대형 하우스도 여러 개 하시고 저도 살면서 그렇게 쪼들린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진짜 가난하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하신다는 이유로 저희 집을 마음대로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제가 백화점에서 판매직을 한다는 이유로 남 비위나 맞추고 힘들게 사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였어요.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해서요. 진짜 기가 막히고 얼마나 씁쓸하던지요. 저는 그 길로 자리로 돌아와 제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친이 어디 가냐고 하길래 어머님이 통화로 내욕하신다.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자식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들으며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시면 상태 씨와 끝내겠다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친은 따라와서 저를 잡았지만 저는 좀 냅두라며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 후에 남친의 연락은 일체 안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친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 일로 엄마랑 심하게 싸우고 지금 엄마 연락도 안 받고 있다. 너랑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인연 끊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엄마와 인연 끊을 생각까지 한다니까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 후에 집 앞으로 남친이 다짜고짜 찾아왔더라고요.
남친이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근처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우리 엄마 설득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결국 자식한테 져주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싫다는데 결혼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 시부모님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결혼하고 나면 나를 더 미워하실 거 아니야. 아니야. 막상 결혼해서 자주 보고 살면 그런 마음 안 들 거야. 이미 며느리 됐는데 어쩔 거야. 그렇게 남친은 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 대한 남친의 마음이 너무나도 진심 같다고 생각해서 고마웠어요. 그렇게 남친과 얘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아는 체 하더군요. 너 강유진 맞지? 제가 고개를 돌리니 눈앞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세요? 나 한나야, 장한나. 기억 안 나?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나라는 애가 있긴 했어요. 같은 반 친구라 학교 다닐 땐 그래도 잘 지내긴 했지만 친한 친구까진 아니었어서 대학 올라가고부턴 연락을 안 했거든요. 번호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겁니다. 제가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한 건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였어요. 고등학교 땐 좀 통통한 데다 눈도 작았었는데 제 눈앞에 나타난 한나는 그때의 한나에 비해 눈이 3배나 커져 있었어요. 몸도 엄청 말랐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성형수술로 얼굴을 거의 갈아엎었다는 얘기는 친구에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예뻐지고 달라진 거였어요. 네가 한나라고? 그래, 못 알아보겠어? 나는 너 한눈에 알아보겠다. 옷 좀 하나도 안 바뀌었네? 너는 조금 많이 바뀌었다. 예뻐졌다고? 응, 예뻐졌네. 고마워. 한나는 그렇게 말하며 까르르 웃더군요. 꽉 끼는 레깅스를 입고 작은 명품 손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만나네. 나 이 건물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다니거든. 여기 커피 마시러 왔는데 많이 익숙한 얼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너더라고. 그랬구나. 한나는 그러더니 제 남친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진이 남자친구? 남친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한나는 남친에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친 표정을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화려하게 예쁜 한나를 보고 남친 눈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그 표정은 마치 화장품 매장에서 처음 저를 봤을 때 보여줬던 그 초롱초롱한 표정과 비슷했습니다. 저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커피 한 잔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지었던 그 표정이요. 저는 한나를 보면서 하긴 같은 여자가 봐도 눈길이 갈 정도로 예뻐지긴 했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나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야? 간간히 소식만 들었는데 이렇게 만났네. 미국으로 유학 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대학도 거기서 다니고. 아, 집이 좀 살아? 쟤네 집 잘 살아. 아빠가 무역회사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도 유명했어. 그때부터 학교에 비싼 명품 들고 오고 그랬거든. 그렇구나. 남친은 자꾸 한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혹시 진짜 한나한테 첫눈에 반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설마 했지만 후에 알았습니다.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남친은 그날 이후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시키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줄창 연락을 하며 저를 설득시키더니 이제는 연락도 뜸하고 찾아오는 일도 없는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결국 자기 엄마 말을 듣기로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환장할 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카톡 프로필이 제 폰에 뜨는데 갑자기 사랑해 라고 상태 메시지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진은 웬 남자와 찍은 뒷모습 사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사진 속 남자의 뒷모습이 누가 봐도 상태 씨였어요. 연락 안 되는 제 남친이요.
머리 스타일이며 옷, 체형까지 딱 봐도 제 남친이었어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남친에게 전화했어요. 남친은 한참 뒤 전화를 받더군요. 유진아, 너 한나 만나니? 저는 돌직구로 물어봤습니다. 남친은 당황하더라고요. 어? 한나가 자기 프로필 사진에 너랑 찍은 사진 해놨던데? 제 말에 남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바람 피는 거야? 아니, 바람이라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진 봤다니까? 걔는 사진을 왜 해놨지? 그래. 이렇게 된 거 얘기할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 그만하자. 기가 막혔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나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만나는 중인데 갑자기 제 친구랑 바람 펴놓고 들키니 그만하재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카페에서 한나 우연히 만났을 때 한나한테 반하기라도 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운동 좀 하려고 피트니스 센터 등록했다가 우연히 다시 만난 거야. 너네 동네에도 세고 센 게 헬스장인데 우리 동네까지 와서 헬스를 했다고? 거기가 트레이너들이 좋다고 하니까 간 거지.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성적으로 운동을 했어? 난 전혀 몰랐네. 상황이야. 어쨌든 그렇게 됐어. 미안해. 바람 펴놓고 미안하다면 그만이야. 바람 핀 게 아니라 실은 그전부터 너랑 헤어지려고 했어. 뭐? 솔직히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는데 내 입장도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엄만데 엄마 말 무시할 수도 없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자기 엄마 설득할 수 있다고 헤어지자는 저 붙잡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엄마 때문에 저랑 헤어지겠다니요. 그 순간 진짜 확 질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지고 싶은 기운도 없었어요. 진짜 정이 한순간에 다 떨어지고 그냥 전화를 끊고만 싶더라고요. 바람 펴놓고 걸리니까 엄마 핑계. 그래, 너 어떤 인간인지 잘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게. 너네 엄마 마음에 드는 여자랑 백년해로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미친놈과 잘 헤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배신감과 충격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친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준 선물은 돌려줄 필요 없다고 잘 살라고 문자 하나 보내놨더라고요. 그거 보니 더 열받았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비참함에 밥도 잘 못 먹고 울다가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 상태 씨랑 헤어졌다고 말했죠. 제가 남친 어머님과 갈등이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위로해 준다며 나오라고 했고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친구를 만나러 갔죠. 친구는 제 소주잔에 술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결국 남친 엄마 때문에 헤어진 거야? 아니, 그 새끼가 바람났어. 어? 제 말에 친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바람났다고?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 누구? 너도 알아. 강한나. 제 말에 친구는 더 놀랐습니다. 강한나? 진짜? 아니, 어떻게? 저는 친구에게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던 일과 남친이 그 헬스장을 등록까지 하며 한나를 만나려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이미 눈이 뿅 간 눈이더라고. 처음에 우리 매장에서 나 꼬시려고 할 때 그 눈빛처럼. 설마 했는데 그 헬스장까지 가서 한나를 꼬셨던 모양이야. 여자의 환장한 놈도 아니고. 야, 너네 남친도 대박인데 강한나 걔 진짜 대박이다. 그치? 몇 년 만에 만나서 남의 남자친구나 뺐고. 걔 얼굴 완전 달라져서 나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 야, 그것도 그건데 걔 소문 못 들었어?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문? 너 못 들었구나. 걔 요즘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 진짜 안 좋아. 왜 안 좋은데? 걔네 집 엄청 부자였던 거 기억나지?
걔네 아빠 무슨 무역회사 대표라고 했잖아. 그 회사 도산한 지 꽤 됐대. 진짜?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관심 있는 친구도 아니었고, 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서 몰랐는데, 동창들 사이에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망해도 제대로 망했다더라고. 아버지 감옥 갔다는 말 돌 정도로. 진짜로? 근데 그때 우연히 만났을 때도 여전히 여유 있어 보이던데? 가방도 명품이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왜? 걔네 집 도산한 걸 다른 애들이 어떻게 알았겠냐? 걔가 동창 애들한테 사기치고 다녀서 걔네 집 일까지 소문난 거야. 사기? 저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걔 미국 갔다 와서 자기가 화장품 회사 차릴 거라 그랬대. 미국에서도 뭐 그런 관련 전공했다고 하면서. 근데 걔가 친구들한테 투자하라는 식으로 꼬드기면서 돈을 빌렸대. 자기 아빠 팔아가면서. 겉으로는 여전히 명품 두르고 다니니까 화려하게 잘 사는 줄 안 거지, 동창 애들도. 걔네 아빠 해서 도산한 걸 어떻게 알았겠냐? 주희도 1,000만 원 정도 빌려줬대. 뭐 투자는 아니고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한 달 뒤에 이자 두둑히 쳐서 갚는다고 해놓고 6개월 동안 200만 원 보낸 게 다래. 신고도 할 수 없게끔 앓는 소리 하면서 야금야금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돈을 보낸다는 거야. 갚을 의지는 있는 것처럼. 주희도 그걸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근데 주희만 당한 게 아니라 당한 애들이 몇 되나 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한나가 그런 짓을 벌인다니요. 걔가 그러고 산다고? 그러고 사는 것도 기막힌데 네 남친까지 뺏은 거잖아. 어쩌면 네 남친도 집에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일부러 만나는 걸지도 몰라. 화장품 회사 어쩌고 했다지만 정작 그 일이 진행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 걔 예전부터 쓰고 다닌 가닥이 있잖아. 명품도 엄청 사고. 근데 집 망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동창들한테 그러고 다니는 것 같더라니까. 돈은 써야 되는데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사기치고 다니는 거지. 대박이다 진짜. 야, 잘 됐어. 너네 남친은 그런 것도 모르고 홀랑 걔한테 갈아탔나 본데 너네 남친도 돈 제대로 뜯기겠다 보니까 아주 꽃이다. 친구 얘기를 듣는데 얼떨떨 하면서도 한편으론 저 말이 다 사실이면 너무 고소하겠더라고요. 남친 엄마, 저희 부모님 농사 지으신다고 마음대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개무시해놓고 정작 새로 만나는 여자는 집 쫄딱 망한 사기꾼이라뇨. 저는 둘이 천생연분이다 싶었어요. 친구의 얘기를 듣고 저도 한결 홀가분한 기분으로 마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장에 들어온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보니 하필이면 남친 엄마더라고요. 남친 엄마도 저를 보고 표정이 굳는 거예요. 아, 일한다는 매장이 여기였어? 저도 너무 짜증났지만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그냥 모른 척 응대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남친 엄마는 떨떠름한 얼굴로 저희 제품 중 신제품 기초 세트 라인을 포장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포장을 하고 있는데 남친 엄마가 불쑥 그러는 겁니다. 상태에 결혼 준비해요. 들었죠? 이 화장품도 우리 예비 며느리 줄 거. 저는 속으로 어쩌라고 싶었습니다. 남친 엄마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가씨한테는 미안해요. 그치만 결혼이라는 게 집안끼리의 만남이다 보니 격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 격이라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여자 이름 장한나죠? 남친 엄마는 좀 놀라더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뒤라도 캤어요? 그럴 리가요. 동창이에요. 잘 어울리네요. 꼭 백년해로 하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포장한 화장품을 건넸습니다. 남친 엄마는 흥 하고 비웃더니 결제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사기꾼 같은 애랑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친구에게서 그것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창 애들 중 몇 명이 한나를 결국 고소했고 결국 전남친 돈으로 갚아주고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한나 걔가 남친이랑 심하게 싸우고 결혼식도 깨지게 됐다고 친구들한테 울고불고 난리쳤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더 신나서 저에게 그 얘기를 알려주는데 듣는 저도 너무 꼬숩더라고요. 집안끼리의 격 어쩌고 하더니 사기치는 딸을 둔 장한나네 집이나 보이는 걸로 사랑 급 나누고 물건 사듯이 여자 바꿔치는 전남친네 집이나 아주 격이 딱 맞는 두 집안인데 왜 헤어지나 싶었어요. 남친 엄마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가만 생각하니 헤어진 게 하늘이 도왔다 생각될 정도로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전 남친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잘 지내냐면서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잘 지내? 응, 엄청 잘 지내. 왜 전화했어? 그냥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왜 궁금해? 곧 결혼까지 할 남자가. 전화하지 마. 한나가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쁠 거야. 나랑 만나다가 지랑 바람 폈는데 이번엔 나랑 바람 피는 줄 알 거 아니야. 미안해. 그땐 엄마가 너무 반대하고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마음이 힘들어서 바람 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좋아할 만한 여자를 만나야겠다 싶어서. 저는 그 말에 비웃음이 절로 나더군요. 그래서 너네 엄마가 한나 아주 좋아하시지? 그 여자 말도 꺼내지 마. 사기꾼 같은 년. 너는 왜 그때 걔가 부자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한 거야? 부자는 개뿔. 걔 빚이 얼만지나 알아? 그런 주제에 사치는 또 얼마나 심한지. 내가 걔 만나면서 속아서 돈 뜯긴 거 생각하면 나 걔 고소할 거야. 네가 좋아서 줘놓고 무슨 고소니? 참 어이없다 진짜. 나도 속은 거지. 야, 속은 건 나지. 나 좋다고 매달리는 네 연기에. 너네 엄마 그 후로 우리 매장 왔었는데 장한나 엄청 맘에 들어 하더라. 딱 자기 집안이랑 격이 맞는 여자라면서. 너네 엄마 사람 보이는 걸로 판단 잘하잖아. 그렇게 맘에 들어 했으면서 돈 좀 갚아줬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보기에 진짜 둘이 천생연분이거든. 너네끼리나 집안끼리. 그러니까 사치 좀 심해도 잘 걷어서 데리고 살아봐. 나한테는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건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할수록 헤어진 게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친 엄마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는 말로 상처받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잊고 제 일이나 열심히 하며 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언젠가는 저를 아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참 야박하고 정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옛말을 무시했다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막힌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대학교에 오면서 서울에 정착해 잡지사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온 지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뵈러 종종 고향으로 내려가곤 하는데요. 고향에 내려가면 친했던 동네 사람들이나 학교 친구들하고도 한 번씩 보곤 하죠. 유나라는 이름의 그 동생도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와 가장 친한 이모의 딸이었는데요. 저와는 5살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그런지 늘 동생을 갖고 싶어 했는데 어릴 때부터 저를 언니 하며 껌딱지처럼 따르던 유나가 꼭 친동생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 예뻐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고 나서도 유나는 방학 되면 버스를 타고
저희 자취방에 놀러와 며칠씩 함께 지내곤 했죠. 제 결혼식 때는 누구보다 축하도 많이 해주고 저희 신혼집에 놀러와서는 나도 언니처럼 서울에서 멋지게 살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 준비에 한창 바쁜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음이 잔뜩 섞인 목소리였죠. 언니, 나 너무 속상해. 서울에 면접 보러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다른 애들은 집에서 뜨끈한 밥 먹고 출발하는데 나는 새벽 버스가 없으니 전날부터 가서 찜질방에서 쪽잠 자고 가니까 컨디션이 좋을 리가 있겠어?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라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라더군요. 그맘때 유나는 서울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면접조차 힘든 현실에 마음이 서글퍼했거든요.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같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유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기 언니, 나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딱 3개월만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취업 준비하면 안 될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3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고향에서 취업 자리 알아볼게. 언니 제발 나 한 번만 좀 도와주라. 라는 겁니다. 제가 혼자 살았더라면 유나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올라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저 혼자가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있는 신혼집인데 선뜻 그러라고 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또 유나 입장에서도 제 남편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서로 불편할 것 같았죠. 그래서 좋게 좋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엄청 서운해했고 그 뒤로는 제 연락도 잘 받지 않더군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았고 불편했죠. 그러다 유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가 상심이 크고 취업도 못할 거라며 맨날 눈물바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딱 3개월만 좀 같이 살면 안 되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자면서요. 저희 엄마 입장에서도 딸이 결혼해서 사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유나가 같이 산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죠. 유나에 이어 이모까지 그렇게 부탁하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넓은 남편은 딱 3개월이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사실 3개월이면 방 구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잖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한테는 친동생 같은 애라며. 난 괜찮아. 어차피 회사 다닌다고 집에도 저녁밖에 없는데 뭐. 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유나에게 저희 집에 와서 3개월 정도만 지내라고 했어요. 다만 나도 더는 힘드니까 3개월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내려가 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유나도 당연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유나는 기뻐하며 짐을 싸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유나와 저희 부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초반에는 유나와 남편 모두 서로를 무척 어색해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유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죠. 제가 저녁 식사를 차려 다 같이 모여도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유나야, 밥 먹어. 형부 오셨어. 아, 네 언니. 안녕하세요 형부. 왔어.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자. 남편도 유나도 숨막혀 보였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자기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괜히 불편하게 사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어색한 기류가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유나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비척비척 걸어 나오다가 실수로 욕실 문을 벌컥 열어버린 겁니다. 깍 하는 유나의 짧은 비명과 함께 문이 쾅 닫혔죠. 거실로 나온 유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도 미처 말릴 새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했죠. 유나는 어떻게 소리를 연달아 하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떡해 언니. 아휴, 조심 좀 하지. 물소리 못 들었어? 내가 잠이 덜 깨서 언니가 좀 얘기해 주지. 나는 네가 화장실로 가는 줄 몰랐어. 둘이서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유나는 눈도 못 마주치고 죄송하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너털웃음을 짓더라고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참 이해심이 많고 너그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이지만 정말 멋있어 보였고요. 유나도 남편의 그런 너그러운 태도에 긴장이 풀렸는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정말 죄송해요 형부.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사과를 하더군요.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해프닝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요. 그 후로 참 이상하더라고요. 공교롭게 그 욕실 문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눈에 띄게 편안해진 거예요. 어색했던 침묵은 사라지고 거실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자주 들려왔던 거죠. 이제는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장난도 치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부, 저번에 시켜 먹었던 그 아구찜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그것도 시켜 먹어요. 아, 그거? 좋지. 콜. 저는 언제 저렇게 두 사람이 친해졌지? 둘이서 아귀찜은 또 언제 시켜 먹은 거야? 싶어서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서로 편해진 게 다행이다 싶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베푼 그 호의와 너그러움이 두 사람이 더 깊은 관계가 될 빌미를 제공하게 될 줄은요. 그 이상한 낌새를 본격적으로 눈치챈 건 저희 아파트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덕분이었습니다. 야근을 내내 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일찍 가는 길에 남편 와이셔츠를 찾으러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보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저기 세대,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네? 무슨 일이요? 사장님은 어리둥절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괜히 분란 만드는 건 아닌가 싶은데 자기 남편 요새 뭐 이상한 거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내가 며칠 전에 자기 남편이랑 어떤 젊은 아가씨랑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걸 봤거든. 둘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음이 끊기질 않더라고. 여기 아파트 정문으로 같이 들어가던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단발머리였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키는 자그마하고 아주 발랄하게 생겼던데. 역시나 유나였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났으면 같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팔짱이라니요.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야? 사장님의 물음에 저는 일단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괜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요.
집에 같이 사는 남편 사촌 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살다 와서 성격이 좀 개방적이라 저한테도 그래요. 그래? 사촌 동생? 아이고, 난 또 괜히 오해했네. 미안해, 세대. 아니에요, 뭘. 저는 그렇게 둘러대긴 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그저 편해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말을 듣고 나니 그들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언니, 왔어? 나 좋은 소식 있다. 얼마 전에 면접 본 IT 회사 오늘 임원 면접 보라고 연락 왔어. 나 이번엔 진짜 합격일지도 몰라. 뛸 듯이 기뻐하는 유나를 보니 제 의심이 쓸데없는 오해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유나는 저를 배신할 아이가 아니었고 남편 역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유나는 그토록 원하던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일처럼 기뻐하며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유나와 둘이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요. 유나가 취업된 기념으로 제가 밥을 사려고 한 거죠. 그런데 막상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황당한 장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분명 유나랑 둘이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한 건데 그곳에는 저희 남편이 먼저 와서 유나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연락 안 했는데. 유나가 오라고 연락했어. 좋은 일인데 다 같이 축하해야지.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어? 아니, 난 그냥 어쨌든 유나야 잘했다. 그 회사 들어가기 힘든 회사인데 기특하네. 그렇게 말하더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는 겁니다. 제 앞에서 너무 스스럼 없는 스킨십에 저는 당황했는데 정작 남편과 유나는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또 충격을 받았죠.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그 자리에 잠시 멍해졌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뭐지? 왜 스킨십이 아무렇지도 않지? 그리고 유나가 연락했다고? 언제 두 사람이 번호를 주고받았지? 그걸 나는 왜 모르고 있었지? 내가 너무 무심했나? 그런 복잡한 생각이 머리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런 생각은 아랑곳 않고 유나는 해맑게 그러더군요. 언니는 왜 형부한테는 얘기 안 했어? 다 같이 보면 더 좋잖아. 그렇지.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너무 불쾌하고 안 좋았죠. 일단 주문을 하고 식사를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유나를 살뜰히 챙겨주는 거예요. 유나도 남편의 챙김이 익숙해 보이고요. 유나야,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선배들이 괴롭히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형부한테 얘기해. 형부가 그래도 사회생활 오래 했으니 조언도 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건 많이 도와줄 테니까. 진짜요? 너무 든든하다. 안 그래도 저번에 치킨 먹을 때 형부가 면접 보는 거 꿀팁 저한테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요. 그러는 겁니다. 황당했죠.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마감 때문에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일하는 동안 두 사람은 집에서 야식까지 시켜 먹으며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순간 저는 제가 준비한 축하 자리인데도 마치 제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까지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두 사람이 오히려 가까워 보였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생각만 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으며 스테이크를 써는데 남편이 또다시 유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취업도 됐으니 돈 열심히 벌어서 형부 같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지.
에이, 형부 같은 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자상하고 능력 있고 유머 감각까지. 그러고 보면 언니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예전에 고향 살 때도 언니는 늘 똑똑하고 잘나 보였거든요. 아, 언니는 항상 좋은 선택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형부 같은 남자 선택한 거 보면 결혼까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언니 안목 최고. 아, 무슨 그렇게까지 사람을 띄워줘. 부끄럽게. 그리고 유나, 너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너도 얼마나 괜찮은 여잔데. 라면서 서로 칭찬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심지어 유나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노골적인 시선과 칭찬에 남편 역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요. 이것들이 진짜 뭐 하나 싶더라고요. 저도 자리 잡으면 딱 형부 같은 스타일 좀 소개시켜주세요. 알았죠? 알았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음식 식겠다. 어서 먹어. 하지만 두 사람은 제 말을 못 들은 척 자기들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형부가 우리 유나 좋은 사람 생길 때까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야겠다. 진짜요? 약속하세요. 유나는 남편을 향해 새끼손가락까지 내밀었고 남편은 웃으며 그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포크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유나는 아무리 친해도 형부에게 저렇게까지 꼬리를 치며 애교를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저를 은근히 약올리는 듯한 그 말투와 눈빛, 그 모습이 제가 알던 유나 같지 않고 몹시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저녁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맛없고 불쾌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유나 말이야. 이제 취업했으니 돈 좀 모아서 집 구할 때까지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게 어때? 당장 살 곳 구하기도 힘들고 아무 데나 보낼 수도 없잖아.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했을 그 말을 남편이 먼저 꺼내니 뭔가 섬뜩하더군요. 우리가 왜? 3개월만 봐주기로 한 걸로 서로 약속했잖아. 이제 취업했으면 자기 살 곳은 알아서 찾겠지. 저는 저도 모르게 냉정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뭘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 남도 아니고. 왜 남이 아니야. 막말로 친동생도 아닌데. 그냥 고향 선배 언니인데 3개월 살게 해준 거면 넘치게 다 해준 거지. 이제 지가 알아서 하라 그래. 아유, 무섭다 자기. 유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화날 게 뭐 있어. 애초에 3개월 살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나가는 게 맞다 이거지. 말 나온 김에 얘기해야겠네. 저는 그날 바로 유나에게 집을 알아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몹시 섭섭하다는 얼굴로 당장 어떻게 집을 구하느냐고 불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둘을 한 집에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나에게 나가서 살 것을 통보했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자다가 문득 목이 말라서 잠시 깼는데 옆자리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나가봤다가 경악을 했어요. 남편과 유나가 거실 소파에 같이 앉아있고 유나가 집 구하는 게 힘들 것 같다며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옆에서 저한테 잘 얘기해보겠다고 위로하고 있고요. 이 늦은 시간에 둘만 거실에 앉아서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경악스럽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지금 뭐들 하는 거냐 따지려다가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어쩌면 저 둘 사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나서면 내가 집 나가라고 한 것 때문에 위로해 주는 거 아니냐면서 뻔뻔하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욱하는 감정을 누르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죠. 당연히 잠은 오지 않았고 저 두 사람 사이가 뭘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전전긍긍할 바에야 차라리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을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당장 인터넷으로 크기가 아주 작은 녹음기를 주문해서 회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거실 책장에 녹음기를 켜둔 채 잘 숨기고 출근했죠. 그날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를,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일부러 밤 10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갔고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몰래 녹음기를 빼내어 작은 방으로 갔죠. 노트북에 연결하고 이어폰을 챙겨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남편이 먼저 퇴근한 듯한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집에 왔어. 지금 오고 있어? 저녁에 닭도리탕 시켜 먹을래? 알겠어. 내가 시켜둘게. 빨리 와. 저한테 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에게 카톡만 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유나에게 하는 전화였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유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나왔어! 유나는 제가 없을 때는 남편을 형부가 아니라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뒤이어 남편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애기 왔어? 힘들었지? 괜찮아. 닭도리탕 시켰어? 아직 안 왔어. 옷 갈아입고 와. 오면 내가 받아서 차려놓을게. 땡큐 오빠. 남편은 유나더러 애기라는 애칭까지 부르면서 엄청나게 가깝고 친해 보였습니다. 제 예상처럼 그 둘은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좀 더 그 두 사람의 녹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내용이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 이러고 있으니까 꼭 신혼부부 같다. 그치? 그러게.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긴 한데, 오빠 와이프 자리 내가 확 뺏어버릴까? 그럴 수 있으면 그래봐. 솔직히 오빠도 언니보다 내가 더 좋지 않아? 그렇긴 한데. 오빤 나를 먼저 만났어야 돼. 그랬으면 이 집 주인도 내가 되는 건데.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네. 언니가 쫓아내서. 내가 너 계속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절대 안 되겠더라. 나 언니가 그 말하는데 얼마나 짜증난 줄 알아? 자기 집이라 이거지? 정작 지 남편은 내 건데. 유나의 말을 듣는데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친동생 마냥 아끼고 챙겼던 유나가 맞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서 남편은 좋다고 실실대고 있고요. 오빠, 그냥 언니랑 이혼하면 안 돼? 그리고 나랑 살자. 어떻게 그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언니보다 내가 좋다며.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도 해야지. 물론 나도 여자로서 네가 더 좋아. 저는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이어폰을 빼버렸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 꿇리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지독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웠죠. 그 와중에도 남편과 유나는 제 옆에서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몸이 회복되자 저는 거실 책장 액자 사이에 작은 녹화캠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음성 말고 아예 영상으로 찍기로 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날 밤 제가 확인한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없는 저희 집 거실에서 제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은 한 몸처럼 뒤엉켜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주 다정하고 끈적한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유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스킨십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 서로 껴안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 자리는 제가 늘 남편 옆에 앉아 함께 TV를 보던 바로 그 자리였죠. 오빠, 언니는 우리가 이러는 거 꿈에도 모르겠지? 그렇겠지? 좀 둔한 사람이잖아. 두 사람은 저를 조롱하며 다시 스킨십을 벌였습니다. 저는 속에서부터 역한 것이 치밀어 올라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 앞에서는 눈물조차 사치였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제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그 영상을 제 휴대폰에 저장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것들의 인생도 반드시 내가 겪은 고통의 몇 배로 망가뜨려 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주방으로 나갔을 때 먼저 일어나 아침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언니, 어제 늦게까지 일했어? 피곤해 보여. 그러게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과로하지 말고 쉬엄쉬엄해. 저를 걱정하는 척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모든 걸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회사에 연차를 냈고 유능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변호사 앞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녹음과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과 영상을 다 본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도하는 행위 자체가 찍혔으니 두 사람 다 변명의 여지가 없겠군요.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제가 받은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채윤아란 저 아이에게는 상간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소장은 저 아이의 본가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부모님도 아셔야죠. 자기 딸이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변호사님은 제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신속하게 서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이 동시에 접수되었죠. 저는 그 며칠 동안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두 사람을 대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설정해두고 그 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탄은 제가 예상했던 곳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발신자 번호의 이모라고 뜨더군요. 유나 엄마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휴게실로 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짜고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나,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법원에서 상간 소장이라는 게 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유나가 네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네, 이모. 사실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는데 제가 어리석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뭘 단단히 오해했겠지. 우리 유나가 그럴 애가 아니야. 너 제정신이야? 앞길 창창한 애한테 어떻게 이런 걸 보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 편부터 들더군요. 모정은 이해하지만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말에 저 역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모, 저라고 아무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것 같으세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뭐가 힘들어? 네가 남편 단속을 잘못해서 밖으로 나돌게 한 모양인데 왜 뭐 우리 딸을 잡아?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유나는 아니야. 너 증거 있니? 증거도 없으면서 앞길 창창하네 막으려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증거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모랑 이모부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테니 두 분 귀한 따님이 제 집에서 제 남편이랑 무슨 짓을 하고 놀았는지 똑똑히 감상하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하시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갤러리에 저장해둔 그 영상을 망설임 없이 유나 부모님 두 분께 전송했습니다. 이모로부터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였죠. 언니 미쳤어? 그걸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면 어떡해? 너야말로 미친 거지. 3개월 살게 해달라 해서 살게 해줬더니 내 남편이랑 이따위 짓을 해? 너 진짜 도른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언니 진짜 무섭다. 티 한 번 안 내고 뒤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무섭다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너야말로 진짜 무섭고 소름 끼치지. 뒤에서 감쪽같이 날 속이고 내 남편이랑 놀아난 건 너잖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해? 진짜 너무해.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지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나더러 너무하다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기분으로 USB에 담아둔 그 영상을 캡처해서 A4 용지에 크게 인쇄했습니다. 두 년놈이 저희 집 소파에서 껴안고 키스하는 사진들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잔뜩 뽑아들고 그대로 유나의 회사로 쳐들어갔습니다. 홍보팀 사무실 문을 열자 저를 본 유나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언니 여긴 어떻게? 네가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내 탓하길래 네 눈앞에서 네가 한지 직접 보여주려고 왔어. 이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제 외침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취업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3개월 살게 해줬더니 내 남편하고 바람핀 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사람 아주 물러봐? 제가 쩌렁쩌렁하게 외치자 채윤아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언니 제발 일단 나가자.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친동생 마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앞길 응원해줬는데 어떻게 언니 등 뒤에다 이렇게 칼을 꽂아? 저는 그 말과 함께 들고 있던 사진들을 유나의 책상 위로 뿌려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유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사무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도망가는 유나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내 남편이랑 놀아난 사진 네 눈으로도 똑똑히 보고 가야지. 저는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나의 회사에서 난리를 치고 차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랑 채윤아랑 내 집에서 바람 피운 증거 내가 방금 유나 회사에 다 뿌리고 오는 길이야. 뭐라고? 자기야, 그게 무슨... 일단 진정하고... 진정? 이제 와서? 너희 회사에도 가서 뿌려줄까? 내가 지금 뽑아온 게 몇 장 없어서 못 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우린 이혼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끊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큰 여행 가방과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고 남편의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준 옷들, 그가 아끼던 넥타이들, 주말마다 입고 나가던 골프웨어까지
그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가방과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는 나란히 놓여있던 칫솔 중 그의 것을 뽑아 쓰레기통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제 공간에서 그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 나간 거죠. 그렇게 한참 짐을 싸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인 자기 짐을 본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제 앞으로 달려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지안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냥 정말 딱 한 번 술김에 실수한 거야. 정말이야. 한 번의 실수? 녹음기랑 영상이 찍힌 게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던데. 네가 유나 보고 애기까지라고 부르던데. 그것도 실수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채윤아 걔가 나를 작정하고 꼬신 거야. 자꾸 힘들다고 술 사달라고 하고 밤늦게 카톡 보내고 일부러 스킨십하고. 나도 남자인데 어떻게 그래. 당신도 알잖아. 걔가 얼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리며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유나가 들이닥쳤습니다. 뭐? 내가 꼬셔? 오빠가 먼저 나 좋다고. 와이프보다 내가 100배는 더 예쁘고 여자 같다고 했잖아. 남편은 유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언제? 네가 먼저 이혼하고 장이랑 살자고 나한테 맨날 매달렸잖아.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뭐? 웃기지 마. 오빠가 먼저 언니는 둔하고 여성스럽지도 않아서 같이 사는 거 재미없다고 했잖아. 야, 웃기지 마. 네가 먼저 나한테 꼬리 쳤잖아. 라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는데 아주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저를 가운데에 두고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았거든요. 저는 그 지옥 같은 아수라장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참 잘 어울린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전부 제게로 향했습니다. 야, 채윤아, 네가 그렇게 원하는 내 남편 너 가져.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좋다는 채윤아랑 평생 살아.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나 너랑 이혼할 거고 위자료 소송도 끝까지 갈 거야. 이 집에서 너네들 흔적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가지고 꺼지라고. 그게 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채윤아는 쫓기듯이 집에서 나갔죠. 그리고 기나긴 재판 끝에 저는 이혼에 성공하고 두 사람에게서 충분한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법정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바빴고 제가 제출한 영상과 녹취 증거 앞에서 판사님은 혀를 내두르셨죠. 후일담이지만 제가 유난의 회사에 찾아가서 뒤엎은 일 때문에 유나는 결국 힘들게 들어간 그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향 동네에서도 소문이 쫙 퍼져서 유난의 부모님은 동네 창피해서 가게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그토록 아끼던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된 게 안타까우면서도 이제라도 그 실체를 알게 된 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유난의 부모님이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순진한 처녀 꼬드겨 놓고 인생 말아먹어 놓고 너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 생활하면서 살고 있느냐고요. 그 일로 남편 회사 일까지 다 소문이 퍼졌고 남편도 결국 회사에서 징계받고 휴직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일로 유난의 부모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로 법적인 다툼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빠져줬으니 지네 둘이 살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남편이 참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 동네 후배에게 흑심이나 품는 징그러운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손절하게 된 게 제 인생에서 보면 참 다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잊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끝은 반드시 올 테니 꿋꿋이 잘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듯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륜이 흔하다는 말도 들어봤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최소한 제 주변에선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불륜이니 막장이니 다 딴 세상 이야기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혼 당시 제가 그 막장 이야기의 당사자가 되었고 그 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거든요. 한 사람은 남편, 또 한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염증이 생길 정도로 그 배신감은 지독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저에게 배신을 했던 그 인간들에게 조금이나마 통쾌한 한 방을 선사했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취미활동으로 다니던 트레킹 동호회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능력 있고 외모도 훤칠하고 성격도 다정다감했죠. 저하고는 6살 차이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호감을 느꼈고 2년 정도 사귀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만날 때 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도 있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 같다며 다들 잘 만나보라고 해줬죠. 단 한 명, 김선아만 빼고요. 저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 무리가 있었어요. 여자 4에 남자 2이었는데 선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친구다 보니 다들 친하긴 하지만 선아랑은 성격이 좀 달라서 잘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다 같이는 만나도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죠. 하여튼 다른 친구들은 제 남친이 외모나 직업, 집안 다 좋을 것 같다고 해주는데 선아 걔만 꼬투리를 자꾸 잡았습니다. 나이가 6살이나 차이나? 어쩐지 같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확 늙어 보이긴 하더라. 라고 하질 않나 증권사에서 근무를 한다니까. 증권사? 뭐 주식쟁이 같은 거네? 라고 비꼰 적도 있었죠. 뭐가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저도 마음이 좀 상했는데 다른 친구 말로는 선아가 부러워서 일부러 그런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남자와 잘 만나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남편과 점잖으신 시부모님, 또 시부모님은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많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결혼 선물로 중형차 한 대를 선물로 주시기도 했고요. 행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워낙 아이를 좋아하니까 이왕이면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다낭성이라 임신이 조금 어렵다고 했고 남편 역시 정자 운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자연 임신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둘 다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수정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공수정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이만 생기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센터도 다니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고 친구들은 힘내라며 곧 예쁜 아기가 찾아올 거라고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선아만 또다시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억지로까지 아이를 만든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면서 친구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싶었죠. 저는 그 일로 선아랑 작은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예민하고 기분 안 좋은데 그맘때쯤 유독 남편하고도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이도 안 생기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쩍 저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말도 함부로 잘하더라고요.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 너무 섭섭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이 아파트 계단에서 수상한 전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고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웬 여자랑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보고 싶다더니 사랑한다느니 또 언제 올 거냐느니. 애정은 물론 성적인 의미도 가득한 대화를 오랫동안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때의 배신감이란 사랑꾼인 척 나밖에 모르는 척은 다 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뇨.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상대방 여자의 번호가 아무래도 낯이 익은 거예요. 설마 하면서 그 번호를 제 폰에 입력해봤더니 그 번호의 주인은 바로 제 친구 김선아였습니다. 번호를 입력하고 제 친구 이름이 뜨자 저는 한참이나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거든요. 외간 여자도 아니고 내 친구랑? 머리가 아찔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둘의 대화를 살펴보는데 김선아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꼬물이가 뱃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도 충격인데 임신까지 했다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 대화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뱃속에 꼬물이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지금 본 게 맞아? 내 친구 김선아랑 바람피고 얘는 당신 애까지 임신했어? 남편은 처음엔 놀라더니 곧 고개를 푹 숙이고 시인하더라고요. 맞아. 내 애 임신했어. 저는 남편의 싸대기를 2대나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화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냐고 하니까 만난 지는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전에 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저 포함해서 배우자가 있는 친구들은 배우자도 함께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남편 말로는 화장실 가는데 선아가 따라와서 번호 달라 하고 유혹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놈도 거기에 좋다쿠나 넘어갔고요. 프리랜서 모델로 일하는 늘씬하고 예쁜 선아가 유혹을 하니 남편 놈도 얼씨구나 한 거였죠. 그날 정말 개싸움에 가까운 부부싸움을 했고 다음날 새벽 선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아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쌍욕을 퍼부었어요. 남의 남편이랑 그러고 싶냐고요. 하지만 선아는 저한테 미안한 구석도 없이 태연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선아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정말 머리끄덩이라도 다 뽑아놓을 생각으로요. 하지만 선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문자로 자기 임신한 지 4개월 차라고 저보고 되려 헤어져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달아 보낸 문자가 네가 못 가진 홍석 씨 아기 나는 한 번에 가졌어. 홍석 씨랑 내가 인연이라는 뜻 같아. 너한텐 미안하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좋게 물러나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저는 선아 집 앞에서 몇십 분 동안이나 악을 지르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미친년처럼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다 알렸죠. 친구들도 기함하면서 선아를 욕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선아에게 홀딱 빠져 있었고 또 선아가 자기 아이를 가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죠. 이 일은 시부모님까지 알게 됐는데 아무리 저에게 잘 대해주셨어도
결국 결정적일 땐 남편 부모님일 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보고 화도 내셨고 김선아한테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김선아의 배가 불러오면서 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자 시부모님도 점차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저에게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 테니 이혼해달라 하셨고요. 결국 김선아에겐 아이가 있고 나는 아이가 없으니 저보고 물러나 달라는 거였죠. 그때의 제 기분은 한마디로 딱 죽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고 든든했던 나의 가족은 다 허상이었고 제 편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지금 그냥 이혼해주면 결혼할 때 줬던 차도 그냥 제가 가지고 위자료도 법적인 위자료 말고 따로 섭섭치 않게 챙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난리를 쳤어요. 돈 줄 테니 받고 꺼지라는 뜻이냐면서요. 저는 죽어도 이혼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러든지 말든지 김선아 뱃속의 애는 커갔고 결국 출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집에 거의 안 들어왔었어요. 아마 선아네 집에서 살았겠죠. 선아는 출산 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출생한 아이 사진도 올려놓더라고요. 참 뻔뻔하고도 철면피였죠.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쯤 되니 친정 부모님도 그냥 이혼해주고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라 죽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이 주신다고 한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더 버티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혼 후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하던 사파 그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혼과 배신의 상처는 여전했고 그것들만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통이 터졌지만 제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불공평하게도 그것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김선아는 친구들에겐 손절당했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보란듯이 아들 돌잔치도 했었고 아들 사진도 SNS에 올리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무리 친구들 중에 조연준이라는 남자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연준이가 갑자기 저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준이와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요즘 잘 지내? 친구들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내 꼬라지가 이래서 누구 만나기가 싫으네. 네 꼬라지가 어때서? 남편 놈이랑 친구년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낳고 희희낙낙 하잖아. 그거 지켜보면서 나는 말라 죽어가고 있지 뭐. 떨쳐보려고 해도 너무 열받아. 제 말에 연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저기 미진아. 왜? 이 얘기를 너한테 할까 말까 참 고민 많이 했거든. 뭔데? 확실한 건 아니고 내 짐작인데 말이야. 연준이는 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선아 아들 있지. 아무래도 내 애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시고 있던 맥주를 그대로 뿜을 뻔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실은 나 선아랑 한 번씩 자던 사이였거든. 뭐라고? 그 말도 충격이었습니다. 연준이와 선아가 그런 사이였다는 건 금시초문이었으니까요. 둘이 사귀었단 말이야? 사귄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그랬어. 서로 잘 맞아서. 그런데 실은 너랑 선아 그 일 있기 전에 선아가 나한테 그랬거든. 자기야 생리를 안 한다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 했어. 솔직히 만약 선아가 내 애를 임신했으면 난 내가 책임질 생각도 있었거든. 그런데 근데 그 후에 한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 나도 걱정돼서 찾아갔는데 지 말론 임신 아니래. 그냥 생리불순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그 일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너랑 그 사단이 난 거야. 네 전 남편 애를 가졌다는 거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게다가 뭐 선아가 낳은 아들 말이야. 사진을 봤는데 나 어릴 때랑 너무 비슷해. 볼수록 내 애 같단 말이지. 근데 만약 김선아가 내 앤데도 속이고 네 전 남편이랑 결혼까지 한 거면 내 입장에서도 진짜 어이없는 일이잖아. 내 새끼 아니야 결국. 연준이가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선아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근데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직감이긴 한데 만약 내 애가 맞다면 나도 이건 그냥 못 넘어가는 일 아니냐? 연준이의 말에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전 남편과 제가 임신이 안 된 건 제 문제도 있지만 남편의 정자 운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남편도 자연 임신이 쉽지는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창 남편이랑 싸울 때 진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남편 말로는 선아와 딱 한 번 잤는데 그게 임신이 됐다고 했거든요. 전 남편도 자연 임신이 어려운 몸 상태인데 어떻게 선아랑은 한 번에 임신이 됐을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연준이의 말을 듣고 김선아 SNS에 들어가서 다시 아들 사진을 곰곰이 봤는데 정말 그 아들 얼굴이 전 남편 얼굴이 아니라 연준이랑 엄청 닮은 겁니다. 아무리 아기라고 해도 부모를 닮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연준이랑 부자 사이라고 하면 믿을 정도로 연준이랑 닮았더라고요. 진짜 너랑 닮았네.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다니까. 연준이는 자기 애라는 게 확인만 되면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했는데 확인할 길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연준이의 애가 아니라고 해도 저도 너무 악에 받쳐서 분탕질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걸자 한참의 신호 끝에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네가 어쩐 일이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낸다. 근데 무슨 일이야? 뭐 이제 안부 전화할 사이는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어머님 며느리도 아니고. 근데 꼭 드려야 될 말이 있어서요. 뭔데? 홍석 씨 아들 이름이 혜성이라고 했죠? 제 입에서 손자 이름이 나오니 어머님은 경계하시는 듯 한참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굴 좀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혜성이가 아무래도 자기 애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너 미쳤니?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발끈해서 화부터 내셨어요. 애지중지 1년 넘게 잘 키워온 손자가 남의 씨라고 하니 화가 나신 거겠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초에 홍석 씨랑 김선아 무슨 사이였는지 까먹은 거 아니시죠? 그 두 사람 불륜이에요. 김선아가 낳은 아이, 밖에서 가진 아이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친아빠인 것 같다는 남자가 나타난 거고요.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군지보다 혜성이가 진짜 홍석 씨 아이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그게 누군지보다 혜성이가 진짜 홍석 씨 아이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예, 너 진짜 웃기는 애다. 그래, 홍석이가 바람펴서 너랑 이혼한 건 미안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너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 받을 만큼 받았잖아. 근데 어딜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분탕질 하려는 거야. 너 혜성이가 우리 홍석이에 맞으면 지금 한 말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혼까지 당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책임을 더 지나요? 저는 다만 어머님이나 홍석 씨가 엄한 남의 자식 키우는 일은 없어야 되니 미리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확인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검사했는데 홍석 씨 애라면 지금처럼 잘 키우세요. 하지만 만에 하나 아니라면요? 얘 좀 봐. 어머님은 발끈하셨지만 느껴졌습니다.
분명 제 말에 어머님에게도 의심의 씨앗이 생겼겠죠. 어쨌든 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한 거고요. 확인해 보시는 건 알아서 해보세요. 그럼 이만 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기든 아니든 최소한 흙탕물은 만들어야겠더라고요.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이 정도 일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선아가 하루아침에 SNS에 올렸던 아이 사진이며 가족 사진을 싹 다 내리고 비공개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터졌구나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김선아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자마자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그랬다며? 혜성이 홍석 씨 아니라고. 그 순간 저는 확실하게 느꼈죠. 아, 진짜 그 아들이 제 전남편 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검사했어? 결과 나왔니? 뭐래? 홍석 씨애 맞아? 야, 너 진짜 미쳤어? 내가 미쳤냐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친구 남편 뺏어서 임신까지 해놓은 년이 나보고 미쳤냐니. 진짜 코미디다. 야, 결과 좀 얘기해줘. 네 아들 누구예요? 야! 이용석 아들 아니지? 제 말에 선아는 씩씩대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너 진짜 가만 안 둬. 너 진짜 가만 안 둬. 놀고 있네. 너 진짜 간두크다. 딴 남자애 임신해놓고 그걸 이용석이라고 속여? 그러면서 친구 가정 파탄내고 나야말로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보살이라서 여태껏 참고 있었는 줄 알아? 제가 더 악다구니를 쓰자 선아는 씩씩대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건너서 들어보니 어머님은 따로 검사를 했던 것 같고 정말 그 아들은 전 남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연준이는 진짜 자기 애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선아가 전 남편과 이혼 후 바로 잠수를 타버리는 바람에 아직도 선아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요. 전 남편이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솔직히 너무 통쾌하고 속 시원했습니다. 이혼 후 내내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괴로웠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말할 수 없이 속 시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냥 내 남편, 내 자리를 뺏은 친구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유혹했다고 기다렸다는 듯 홀랑 넘어가 버린 남편놈이 더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이혼하고 보니 그런 놈이랑은 헤어진 게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꼭 제 친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저를 배신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능력 있고 멋진 남편과 재력 있는 시댁.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다 부질없다 싶습니다. 그런 허울 좋은 것들이 이혼하고 보니 제 것도 아니었고요. 이혼을 계기로 제 스스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만큼 한층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며 꿋꿋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